한국? 그런 작은 나라가 우릴 이겼다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한마디에 미국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잘 사는 나라들은 30년 넘게 못 바꾸는 전기 시스템을 가난했던 한국이 전국을 다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뭘 알아? 미국 국회 전문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은 1973년 가장 가난했을 때 시작해서 32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 거대한 공사를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하는 비밀 무기였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이 해낸 걸까요? 왜 미국은 아직도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하워드입니다. 올해 58이죠. 백악관에서 31회째 에너지 인프라 전략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늘 각국의 전력망 보고서가 쌓여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의 송전 체계를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새로 들어온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죠. 각국의 가정용 전압 현황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미국 110V, 유럽 220V, 일본 100V.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줄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단위 220V 전환 완료. 1973년 결정. 2005년 완료.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전국 단위로 전압을 바꿨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전압 전환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콘센트 구멍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물의 배선을 뜯어내야 해요. 공장의 기계를 멈춰야 하고 병원의 장비를 교체해야 하죠.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진국조차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탁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또 시작이네. 한국 홍보자료. 제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일어선 나라. 우리 기술을 받아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 시장에 물건을 팔아 성장한 곳. 그들이 뭘 했든 결국 미국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달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85년에 작성된 미국 전력망 현대화 보고서였죠. 노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10V에서 220V로의 전환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음. 기존 인프라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불가능.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엔 이미 3억 가구가 110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이, 수만 개의 병원이 이 체계 위에서 돌아가고 있죠. 이걸 바꾸려면 나라가 멈춰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었죠. 이건 무능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 DC의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 관련 문장을 읽었습니다. 32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밟혔죠. 말이 되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2년이면 정권이 몇 번 바뀌는 시간인가요? 한국처럼 정치가 격렬한 나라에서 그렇게 긴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진행됐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 책상에 앉은 동료가 물었어요.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국을 220V로 바꿨대요. 32년 걸려서.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요? 한국 정도면 할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과장이에요. 아마 일부 지역만 바꾸고 전국이라고 쓴 거겠죠. 홍보 문서 특유의 부풀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어요. 한국이 뭐 대단한 걸 해냈다는 식의 서사가 불편했거든요. 미국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구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파일 더미 맨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펼쳤죠.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프랑스의 원자력 로드맵. 이런 게 제가 다뤄야 할 진짜 선진국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1973년 결정, 2005년 완료. 왜 하필 1973년이었을까요? 그 시기 한국은 가난했을 텐데. 오일 쇼크가 터진 해 아닙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흔들릴 때 한국은 오히려 전압 전환을 결정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마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혹은 누군가 미화한 이야기일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숫자는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32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정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틀 뒤, 저는 의회 예산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안건은 미국 전력 인프라 현대화 가능성 재검토였습니다. 존 밀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예산국에서 27년째 인프라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태안경을 쓴 그의 표정은 늘 피곤해 보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전압전환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존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그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현재 미국 내 주거용 건물은 1억 3천만 채입니다. 각 건물마다 평균 40개의 콘센트가 있고 배선 길이는 평균 200m죠. 이걸 전부 교체하려면 최소 3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수없이 검토한 내용이었죠. 존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장, 병원, 학교를 더하면 비용은 5조 달러를 넘어갑니다. 공사 기간은 최소 40년. 그동안 발생할 사회적 혼란은 계산조차 어렵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유럽은 어떻게 220볼트를 유지하고 있나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은 애초에 220볼트로 시작했습니다. 바꾼 게 아니에요. 미국은 100년 전에 에디슨이 110볼트를 선택했고 그 위에 모든 게 쌓였죠. 이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되새겼어요. 경로 의존성. 한번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미국은 이미 110볼트라는 길 위에 모든 걸 지어버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일본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사토 히로시였습니다. 일본 전력정책자문위원으로 오늘 특별히 초청된 인물이었죠. 그는 60 정도 돼 보였고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존이 그를 소개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사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일본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동쪽은 50헤르츠, 서쪽은 60헤르츠로 나뉘어 있죠. 도쿄와 오사카가 다른 주파수를 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100년 넘게 두 개의 전력망으로 나뉜 채 살아왔습니다.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검토했습니다.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3번 시도했죠.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너무 크고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요. 그의 표정에 체념이 스며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일본의 구조라고요.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서 효율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죠. 존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 위에 서 있어요. 이걸 뜯어고칠 명분도 의지도 예산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며칠 전 본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대한민국 전국 단위 220볼트 전환 완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존이 눈썹을 치켜세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보고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 한국이 전국을 220볼트로 바꿨더군요.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끝냈다고 합니다. 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일부 지역이겠죠. 수도권이나 신도시 정도요. 전국은 아닐 겁니다. 다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작잖아요. 인구도 5천만 정도고요.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 뿐이라고요. 규모가 작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이나 일본에 적용될 순 없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죠.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100년 넘은 벽돌 건물, 70년 된 사무실, 50년 된 아파트. 이 모든 게 110볼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국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도 32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떠올랐죠. 정말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정말 전국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그냥 과장된 신화일까요?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확인해봐야겠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중심가에 있는 싱크탱크 건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에밀리 로웰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정책 연구원으로 아시아 인프라 전문가였죠. 건물 3층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에밀리는 49이었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책장엔 각국 에너지 정책 보고서가 빼곡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에밀리, 한국전력 인프라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저는 며칠 전 본 보고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20V 전환, 32년이라는 숫자, 전국 단위 완료라는 문장.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해냈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일부 지역만 바꾸고 전국이라고 쓴 거 아닐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한국 전역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2005년 기준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부 220V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했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도시가 초록색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에밀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가장 가난했을 때 바꿨거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가난했을 때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3년이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을 때예요.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고요. 그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지금 불편을 감수하면 미래가 편해진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00달러라고요? 그 시기 미국은 1인당 소득이 6,0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15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죠.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이유예요. 부자 나라가 여유 있을 때 바꾸는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절실할 때 바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밖에는 최신 전기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 시기였을까요? 에밀리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오일 쇼크 때문이었어요. 1973년에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었죠. 한국은 에너지를 전부 수입했습니다. 전력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위기가 선택을 만든 거였군요. 하지만 32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에밀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길죠. 엄청 길어요. 그 사이에 정권이 7번 바뀌었습니다. 군사정권, 민주정권,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 프로젝트는 안 멈췄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극렬한 나라에서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의 특이한 점이에요. 정치는 싸워도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은 4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정책이 뒤집힙니다. 전임자가 한 일은 다음 사람이 부수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국민들은 어땠나요? 순순히 따랐습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청 반발했죠. 정전사고도 많았고 공사소음에 욕도 많이 먹었대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110V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미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은 한국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30년 넘게 이 일을 했잖아요. 그동안 뭘 배웠어요? 인프라는 바꿀 수 없다는 것만 배웠나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기술이 한참 뒤처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지금 아프면 나중이 편하다고요. 우리는 반대로 선택했죠. 지금 편하면 나중은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저는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화가 났는지 부끄러운지 혼란스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가난했을 때 바꿨다고?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 후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알아봐 주세요. 다음 주 안으로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열나흘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7월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어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LED 광고판, 빠르게 달리는 전기차들. 이게 50년 전에 가난했던 나라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죠. 김도현을 만나기로 한 곳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61쯤 돼 보이는 그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이클 씨죠? 김도현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느껴졌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김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선 이미 잊힌 일인데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110볼트를 씁니다. 바꿀 수 없다고들 하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도현이 창밖을 봤어요. 그의 표정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냥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 입사한 게 1978년이었어요. 24살 때죠. 그때 이미 220볼트 전원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실무자로 배치됐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첫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신축 아파트부터 시작했어요. 새로 짓는 건물은 220볼트로 하고 기존 건물은 나중에 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옆 동은 110볼트인데 우리 동만 220볼트래요. 가전제품을 못 쓴다고 난리였죠.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계속하래요. 설명회를 수없이 열었습니다. 20년 후를 보라고 30년 후엔 고마워할 거라고 했죠.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기존 건물 교체가 시작됐어요. 그게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벽을 뜯어야 했거든요. 배선을 다 갈아야 했어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공사를 하는 모습을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단지당 6개월에서 1년이요. 그 기간 동안 정전이 잦았어요. 에어컨 못 쓰는 여름도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김도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참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번 멈추면 영영 못 끝낸다는 거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정권이 7번 바뀌었다면서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정권, 민주정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20볼트 전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야당도 욕은 하면서 중단하라는 말은 안 했죠. 왜죠? 김도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다들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요. 오일 쇼크 이후로 에너지는 우리한테 목숨줄이었습니다. 전력 효율을 못 높이면 공장이 못 돌아가요. 공장이 못 돌아가면 수출을 못 하고요. 수출을 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고요. 김도현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들 전부 220볼트로 돌아갑니다. 반도체 공장도 데이터 센터도 전기차 충전소도요. 만약 우리가 1973년에 포기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이 다시 저를 봤어요. 미국 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요. 당신들은 이미 많은 걸 가졌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걸었습니다. 지금 불편해도 나중을 바꾸자고요. 그게 32년이 걸렸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습니까?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봤어요. 매일 후회했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게요. 저는 그와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 뒤에 32년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미라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녀는 1970년대 전환공사를 직접 겪은 시민이었습니다. 낡은 2층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72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들어오세요. 차 준비해뒀어요.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낡은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한미라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0년대 전환공사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미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끔찍했죠. 정말 끔찍했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35이었어요. 아이가 둘이었고 남편은 공장에 다녔죠. 1982년인가 우리 동네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한미라의 눈이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 전기 공사 들어간다고요. 3달 동안 불편하실 거라고 했죠. 3달이라고요? 한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6달이 걸렸습니다. 그 6달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정전이 났어요. 냉장고가 멈춰서 음식이 상했죠. 여름이었는데 선풍기를 못 썼어요. 아이들이 땀범벅이 돼서 울었어요. 저는 찻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감정이 무거웠거든요. 공사 소음도 미쳤어요. 벽을 뜯는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죠.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미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들이 싸웠어요.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정부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속할 거래요. 전국이 다 해야 한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한미라가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요? 당연히 났죠. 매일 화났어요. 왜 우리가 이걸 참아야 하나 싶었죠.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남편이랑 싸우기도 했어요. 이사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뭐래요? 어디를 가도 똑같대요. 전국이 다 바뀌고 있으니까요. 한미라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버텼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버텼던 겁니다. 공사가 끝난 후엔 어땠습니까? 한미라가 옅게 웃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전기세가 조금 줄었다는 것 빼고는요.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했죠. 그녀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어요. 1980년대로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했는지요. 20년, 30년 지나서야 알게 됐죠. 무엇을요? 한미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아팠다는 걸요. 아이들이 편하게 살라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이 지금 반도체 회사에 다녀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대요. 전기가 끊기면 안 된대요. 그 전기가 220볼트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을 때요. 한미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때 내가 참은 게 이거였구나.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이 여성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라가 손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미국 분한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이미 잘 사니까요.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당신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기술로 뭘 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한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참았어요. 정부를 믿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았죠. 그게 전부예요. 저는 집을 나서며 한미라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화나십니까?
그녀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요.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게요. 저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도 걸지 않은 채요. 한미라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국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늘 지금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비겁했어. 사흘 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정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연구관 박서연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6쯤 돼 보이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이클 하워드 씨죠? 박서연입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박서연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전력 인프라를 궁금해하신다니 의외네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20V 전원이 지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서연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V 인프라가 없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전압이 반도체와 무슨 상관입니까? 박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하나의 팹이 1시간에 소비하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루치예요. 이런 고전력 시설은 220V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110V로는 송전 손실이 너무 큽니다.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2배의 전류가 필요하죠. 그만큼 열이 나고 케이블이 두꺼워져야 해요. 비용도 2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 이론이었죠. 박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이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때 이미 전국이 220V였어요. 그래서 공장을 어디든 지을 수 있었죠. 송전 인프라를 새로 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서연이 저를 봤어요. 결정적이었어요. 경쟁사들은 공장 하나 지을 때마다 송전 인프라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땅만 사면 됐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거죠.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서연이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핵심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공장보다 전력을 더 많이 씁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어요. 한국의 주요 데이터 센터는 모두 220V 기반이에요. 전력 효율이 30% 높습니다. 이게 경쟁력이에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1973년에 그걸 예상했다는 겁니까? 반도체와 AI를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땐 그냥 전기세를 줄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오일 쇼크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됐어요. 50년 전에 깔아놓은 인프라가 지금 먹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박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미국이 220V로 바꾸려면 최소 50년 걸려요. 그 50년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 인프라를 준비할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이밍의 문제예요. 한국은 가난했을 때 선택했고 미국은 부자였을 때 선택을 미뤘어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는 다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전력 인프라 책임자 최정우를 만나기로 했죠. 공장 입구는 거대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도시 하나만 했어요. 최정우는 55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그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전력실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거대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전기 패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최정우가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장은 시간당 500메가와트를 씁니다. 작은 도시 하나 돌리는 전력이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500메가와트요? 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110볼트로 하려면 불가능해요. 케이블이 팔뚝만 해져야 하고 변압기를 2배로 늘려야 하죠. 공간도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가 다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220볼트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송전 손실이 적고 설비가 작고 유지비가 싸죠. 이게 경쟁력입니다. 저는 거대한 기계들을 둘러봤어요. 이 모든 게 50년 전에 선택 위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만약 220볼트가 아니었다면요? 최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공장을 못 지었을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 지었겠죠. 전력 인프라가 안 받쳐주면 첨단 산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부터요. 공장을 나오며 최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언젠가 바꿔야 할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대가는 커져요. 저는 차에 올라타 서울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220볼트로 돌아가는 곳들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어.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미라의 눈물, 김도현의 담담함, 박서연의 냉정한 분석.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워싱턴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110볼트 위에 서 있다는 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회 예산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엔 밀린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치우고 한국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존 밀러가 제자리로 왔어요. 한국 다녀왔다며요? 어땠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글을 봤습니다. 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죠. 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32년간 멈추지 않은 프로젝트, 국민들이 감당한 불편, 그리고 그게 지금 반도체와 AI 산업의 기반이 됐다는 사실까지요. 존은 조용히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바꾸자는 얘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못 바꿔요. 이미 늦었어요. 존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한국은 1973년에 시작했어요. 가난했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존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3억 가구, 수천 개 공장, 수만 개 병원. 이걸 다 멈출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미뤘어요. 편한 길을 택했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겁니다. 존이 탁자에 손을 짚었어요. 마이클, 당신 지금 이상해요. 한국 갔다 와서 왜 이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회피였다는 걸요. 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합리적이었어요. 미국의 규모를 생각하면 전압전화는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존을 봤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엔 가능했어요. 40년 전엔 더 쉬웠고요. 우리는 매번 미뤘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은 정말 불가능해진 겁니다. 존이 할 말을 잃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도 않았어요. 왜 고생하는지도 이해 못했죠. 그런데도 참았어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떠넘긴 거죠. 존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존이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실대로 쓸 거예요.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현재를 선택했다고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존이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상부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이니까요. 존이 나가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10V 체계는 기술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 회피의 결과다. 우리는 매 세대마다 다음 세대에게 문제를 떠넘겼다. 그 누적된 부채가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50년 전에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로워요. 우리는 50년 동안 편함을 선택했죠. 그래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세대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거의 마무리했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한국의 220V 전환,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미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을 때 비서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한국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국회에서 한 인프라 정책 연설이었죠. 저는 번역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는 정권의 업적이 아닙니다.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가 깔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길은 우리 아이들이 걸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1973년 이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미래를 바꾸겠다고요.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연설문은 계속됐습니다. 정치는 싸워도 인프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도 우도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 내렸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통을 감수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초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재명은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세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로 돌아갔어요. 결론 부분을 다시 썼습니다. 220V는 단순한 전압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래를 대하는 태도의 기록이다. 그들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현재의 고통 대신 미래의 자유를 택한 것이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매 순간 편한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것을 합리적 판단이라 불렀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어떻게 돼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요. 알아요. 하지만 인정은 해야죠. 그들이 우리보다 용기 있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쓸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를 증명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선택이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한국은 의지를 선택했고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했다. 그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죠. 완성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저는 무게를 느꼈어요.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220V 전원은 기술적 업적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32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반대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교훈은 얻어야 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름다움 뒤에 우리가 회피한 선택들이 쌓여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백악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 얼굴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앞선 게 아니라 그냥 빨랐을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빠른 것과 옳은 것은 다릅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배워야 해. 며칠 후 제 보고서가 정부 내부에 배포됐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발했죠. 하지만 모두 읽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테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말을 앞둔 한가한 시간이었죠.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보고서 읽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꾸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김도현의 담담함, 한미라의 눈물, 박서연의 확신, 최정우의 자부심. 그들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220V는 전압이 아니야. 한국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지. 그 문장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국의 성공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놓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미국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때가 오기엔 우리는 너무 늦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제 아이들을 봤어요. 15살, 12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만든 세상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번엔 다르게 하자고. 다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용기를 내자고.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